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에는 트럼프 대통령 기사가 실려 있군요. 북한에 손 내민 트럼프 추가 제재 안해. 요즘 미국과 북한 서로 뭔가 이렇게 잽을 날리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요, 미국 재무부가 추가 제재, 기존 제재에 더해서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날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위터에 추가 제재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대북대화 불씨는 살린 거다. 북한의 대응이 관심이다. 북한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일단 던진 겁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김학의 수사, 뇌물로 시작해 외압 부실을 규명한다. 외압, 부실 수사, 이 부분도 다룬다는 겁니다. 심야에 출국하려다 피내사자로 입건, 사실상 세 번째 수사가 시작이 됐다. 자, 대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오늘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윤중천 씨, 그 문재인 건설업자 윤준정 씨, 김 전 차관의 돈을 건넸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시죠. 서울 초등학교, 중학교 3곳 저출산에 동시 폐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공진중학교 내년에 폐교 예정이다. 인근 다른 신설학교와 통폐합된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초유의 0명대 출산율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 2030년이면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의 30%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중앙일보는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구장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갑다 프로야구. 개막 이틀간 21만 명 관중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23일 그리고 어제 일요일 이틀 동안 경기가 열렸는데 주말 동안 21만 명이라는 신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야구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재수사 불댕긴 김학의 자승자박. 자승자박이다. 그리고요, 청와대 경호원 기관단총 노출 설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체크리스트인가 블랙리스트인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논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4.3 보궐선거 정당별로 온도차가 있다. 이런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김학의 전 차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 내내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여기 보시면요. 서울신문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재수사 불댕긴 김학의의 자승자박이다. 성접대, 검경 외압부터 정조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자승자박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한밤 출국 시도 뒤에 사실상 수사가 공식화됐다. 그러니까 한밤 출국 시도가 없었더라면 뭐 달라질 수 있다. 이 뜻인 것 같아요. 내용도 보시면요. 태국행 비행기 탑승 5분 전에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콕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간 겁니다. 자, 검찰 진상조사단은요, 오늘 정식 수사 의뢰 방침이고요. 단서 확보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윤중천의 수뢰, 요 수뢰 혐의부터 착수할 듯 하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례 무혐의 나왔는데요. 그래서 윗선 수사 개입도 살필 듯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여기 보시면요. 이 신문에 사진이 있는데 이게 지난 22일입니다. 금요일 밤에 티켓을 샀습니다. 밤 11시에 공항에서. 그리고 그 티켓을 갖고 나가려고 했죠. 비행기는 자정을 조금 넘는 시간에 원래 출발할 비행기였는데 그러나 심사를 받다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결국은 한 5시간 정도 공항에 머물다가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언론에 포착이 되는데 이런 모습,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검은 마스크를 한 모습. 얼핏 보면 누군지 모르죠. 이런 모습으로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진 한 장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중앙일보에 실린 사진인데요. 일단 보시면 이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입니다. 밤 22일 밤 11시 그리고 자정을 넘긴 시간 그리고 돌아간 거는 공항에서 돌아간 거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돌아갈 때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안에 김학의 전 차관 역시 모자와 선글라스 그다음에 뭔가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앞에 손을 들고 있는 분, 이분도 하얀 마스크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취재에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앞에 흰 마스크를 쓰신 인물을 김학의 전 차관으로 기자들이 착각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누군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인물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왜 오셨느냐, 공항은 뭐 왜 어떻게 된 거냐 했지만 이분이 답변을 안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글쎄요, 경호 목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헷갈립니다. 기자들이 누가 누군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최성열 교수님.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요. 그날 출국을 할 때는 이유는요.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거든요. 왕복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에 절대 도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도주가 아니라는 근거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쭉 하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인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지금 예. 저 모습이. 예. 그럼 정상적으로 출국하는 거라면 저렇게까지 그래서 위장했다라고 느껴질 정도, 자기의 모습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라고 느껴질 정도의 저런 모습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또 하나가 앞서 거기 이제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이제 언론이 처음에 착각했던 인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경원 같은 나중에 보니까 부인이 뭐 경원을 뭐 고용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거로 보도를 봤는데. 아마 이제 나오는 과정에 혹시라도 이제 그 기자들이 사이에 많이 이제 따라보고 그렇겠죠. 혹시라도 무슨 네. 불상사가 있을까 이렇게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정상적으로 머리를 식히러 여러 가지 지금 상황도 네. 안 좋고 그래서 가족들이 어렵고 그래서 좀 식히려 일부러 나가라고 했던 거다라고 부인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보기엔 정황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그건 좀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예. 정상적인 출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예.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난 얘기입니다. 뭐 나가려고 했다 못 나갔고 5시간도 머물다가 토요일 새벽에 이제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뭔가 진척이 되고 있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다음 기사도 관련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일보인데요. 김학의 재수사 급물살이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 걸친 그 출국 시도했던 그 내용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상설 특검, 특임 검사도 거론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또 요 내용이 좀 있어요. 뭐 진상조사한 얘기는 방금 알려드렸던 내용과 거의 똑같고요. 법조계에서는 그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 사이에 있었던 긴급 출국 금지 요청 승인은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수사 공식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 출금이 적법성에 부합을 하는 거냐. 적법성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금은 법적 요건 못 갖췄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법무부는 내사 단계에서도 가능한 거다.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변호사 두 분 나오셨으니까요. 조대진 변호사. 네.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못 나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적법성 뭐 논란이라고 지금 언론에 일부 표현도 돼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진상조사단에 이제 검사가 있는데 예. 그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왜 출국 금지를 시키느냐라고 예. 한 반박에 대해서 그 해당 검사가 동부지검의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부지검 소속 검사의 그 지위로서 내사자로서 내가 출국 금지를 한 거다라고 항변을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사 대상자도 그렇게 긴급하게 출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내사자도 피의자의 일환으로 봐서 결국에는 그 출국 금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럼 법에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관련 근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출국 금지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위법하지 않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의 설명이 좀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이 내가 도망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예.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왕복 티켓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 차가 측입니다. 이런 그림을 다 그려놓고 미리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다가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명단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걸렸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를 이렇게 항변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들이 너무 술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예. 누구보다도 예. 지금 아까 그 김학의 차관으로 예.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그 오인됐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의 그 행위 그 모습이 예. 그 외관이 되게 비슷하게 일부러 연출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쪽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뭐 같이 같이 가려고 했던 뭐 지인이다 뭐 이런 제 설명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근데 앞 사람 같은 예.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하면 더 띄죠. 그러니까 적발이 됐을 경우에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법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걸로 봤을 때 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를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찬 변호사께도 요 긴급 출국 금지 조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에 보면 피의자로서라고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내사자하고 피의자하고 사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하는 말처럼 그 검찰 사무규칙 예. 말을 하는데 그 규칙은 법의 하위 규범이기 때문에 예. 이 법령에서 피의자로 단정적으로 해놓은 것을 저렇게 넓혀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개인한테 베푸는 조항이면 넓힐 수 있는데 예.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면 넓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부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 그 훈령에 보면 그러니까 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수사기관에 장의 요청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럼 동부지검 장의 요청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 검사가 그런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서 동부지검장 이름으로 했는지 여부도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출국을 막아야 되는 그런 그 목적은 인정이 되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께서는 당일 또 티켓팅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통령께서 들어오셔서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등 마치 이걸 수사를 하라라는 식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좀 출국을 하려 했던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오늘 진상조사단이 중간 보고를 하는데 아마 뭐 재수사 권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재수사는 어떤 형식으로 이어질까? 그 부분 지금 방금 본 기사 있는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재수사한다라면 검찰이 그냥 다시 수사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정치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것이 바로 상설특검.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한다. 그리고요. 특임검사 얘기도 나옵니다. 요 특임검사는 검사가 하긴 하지만 특별히 임무를 주면서 독립성을 아주 강화시키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최영철 의원님. 기존의 검사들이 수사하는 거 못 믿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지금 그럼?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차피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벌써 오래전에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오랜 세월이 예. 지나서 또다시 문제가 있는 것을 보니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 특검이나 특임검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마 특임검사는 근데 아까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변호사님들 말씀하시는 예. 거 보니까 현직만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특검으로 가야 좀 공정하게 하지 않는가. 특임검사는 현직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대상으로. 그러니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것을 간다면 예. 특검으로 결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에 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솔직히 좀 분노로 예. 이분을 좀 다스리는 게 있거든요. 출국금지 조처나 이런 걸 예. 봐서는 국민 정서에 기대서 지금 수사를 예.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 저분도 일단 충분히 방어권을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뭐 아무리 수사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도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머물면서 수사에 대비를 해야지 왜 그 방콕으로 가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그래서 언론들이 이제 자승자박이다. 그래서 오히려 출국을 하려고 했던 게 그게 불을 댕겼다. 뭐 이런 말을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민들의 분노에 자꾸만 예. 불을 끼얹어서 예. 자기 스스로 자신을 더욱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결국 저분이 그 오랫동안 수사검사를 해왔기 예. 때문에 냄새를 맡았겠죠. 이 정도 하면 결국에는 나를 칠 것이다. 결국 냄새를 맡다 보니까 예. 결국 그 검사로서의 후각이 너무 발달해서 저런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수사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분에 대한 궁극적으로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예. 저분이 검찰을 떠나면서 예. 법무부 차관직을 떠나면서 떳떳하게 나의 결백을 밝혀서 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는 그해 말에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 되면 정치적으로 나를 음해하고 나를 그 협박하고 겁박한 것들에 대해서 예. 내가 새로운 정치로서 정치인으로 돌아와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분이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무언가 캥긴 것이 있지 않는가. 무언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저분이 이번 수사에서 과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앞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최영철 이렇게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 내용 같습니다. 다음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서울신문인데요. 이렇습니다. 김학의 성접대 피해 여성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꼭두각시였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박창종 변호사가 지금 일을 보고 있죠. 요 피해자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윤 씨, 권총, 협박, 폭력도 행사했다. 이 피해 여성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강압이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만약에 이런 좀 일단 변호사의 설명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부분까지 입증이 된다면요, 유대진 변호사. 네. 지금 혐의 중에서 그동안 특수강간 혐의는 검찰 쪽에서 뭐 무혐의 처분하고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새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특수강간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조금 약간 좀 비껴나 있는 걸로 예.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면 예. 뭐 특수강간죄도 지금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조사를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 지금 특별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 자체를 성접대한 쪽으로 지금 향응한 일단 쪽으로. 재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성접대, 그러니까 네. 뭐 수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보니까. 뇌물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사를 좁혀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김학의 성접대 피해 여성들이 윤중천의 그 꼭두각시였다면 당연히 뭐에 대한 꼭두각시였겠습니까? 성접대를 하는 거에 대한 꼭두각시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뇌물죄에 관련된 그 부분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접대에 관련돼서 이제 그 수뢰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공소시효가 5년 정도로 일반 뇌물죄로 그 공소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윤중천 씨가 지금 한 그 뇌물 같은 경우는 향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수뢰액도 있거든요. 무슨 뭐 금전 얘기도 나오는 거 같아요. 예, 금전까지 합쳐서 1억이 넘으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15년으로도 담을 수 있기 공소시효가 때문에 길어지는군요. 공소시효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예. 어쨌든 그 성접대 피해 여성에 관련된 예. 부분을 그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진술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새롭게 전개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재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부분은요, 외약.
외압 의혹입니다. 그 부분도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죠.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VIP 관심 많다. 김학의 수사 때 청와대 외압 단서 포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재수사로 밝혀야 할 쟁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지금 아까 조대진 변호사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뇌물죄 성립할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상당한 금전 제공 진술 확보도 이렇게 돼 있고요. 1억 넘게 줬을 때 뇌물죄 수사 가능하다. 아까 공소시효 얘기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늘어나게 됩니다. 길어집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갈래는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외압 정황. 이게 한겨레는 전하고 있는데요. 인사권자한테 전화 왔는데 부담이다.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 압박을 느꼈다. 김학의 사의 뒤에 경찰 지휘부가 교체됐는데 직권남용 확인된 이 부분도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수사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외압 관련해서. 이 부분은 윤기찬 변호사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게 약간 양측의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외압을 느꼈다고 하는 시점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그 당시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부서의 관계자들은 예. 여권의 국회의원도 계세요. 그분들 말씀은 이제 미리 물어봤는데 문제 있냐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니까 내사나 이런 수사에 대한 사실을 예, 미리 예.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인사검증상 문제가 없다고 검증을 했는데 예. 뒤에 보니까 내사하고 수사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문책성이다라는 취지의 아마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 같고 당시에 수사 담당자들은 아무래도 청와대의 어떤 그 관심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외압을 느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양측의 말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밝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뇌물죄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게 옛날 진검사장 얘기가 나왔듯이 예. 이게 보험성 뇌물의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리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예. 혐의예요. 그래서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최신환 교수님, 지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이건 황교안 죽이기다.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으로 뭐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 논거는 그 당시에 그 법무부 차관이었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이. 예. 그리고 바로 직속 상관인 이제 황교안 지금 현재 대표가 장관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이 현재 곽상도 의원이에요. 한국당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윤 변호사 말씀한 것처럼 약간 얘기가 다르다는 게 이거예요. 곽상도 의원하고 지금 조응천 의원, 예. 민주당의 조응천 예. 의원, 그 당시에 공직기강비서실에 비서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두 분이 이제 어때 여기에 관련돼 예.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그 임명하기 전에 예. 한간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이 유포된다라고 하니까 물어봤더니 경찰이 그런 거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게 보도에다 나왔습니다. 예. 보도가 됐고 바로 거기에 따라서 경찰은 그렇지 않다. 그 이제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에 방문해서 그게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제 박관천 행정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와서 대통령이 대단히 불편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진술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그야말로 알 수 없어요. 뭐 심증은 가겠습니다만. 예. 좀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그 같은 라인에 있었던 직속 상관 라인에 있었던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와 야가 뭐 정치적으로 공부하는 건 하는 것이고 예. 이거야말로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외압 의혹이 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하면 이 이제 수사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고 여러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2013년도, 2014년도 여러 명목으로 영장을 이제 청구했는데 계속 기각됐어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고 계좌 추적도 기각되고 한 10번 정도 기각된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봐주기가 있었다고 보고 그 정도 봐주려면은 우리의 이제 뭐 추정입니다만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진술도 나오잖아요. 청와대가 불편해하고 있다. 그런 거가 관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일단 술의 혐의 그리고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거론됐던 뭐 특수강간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뒤로 비껴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수사를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지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문재인 대통령 대구시장 방문 때 지난 금요일입니다. 기관단총, 경호원들의 기관단총 노출 그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문제인지, 문제를 삼는 게 문제인지 오늘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두 가지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서울신문은 지난주 대구 시장을 방문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구서 환대받은 문재인 대통령, 저보다 르네상스 1호 시장이라서 더 기쁘죠. 뭐 이런 대화를 상인들하고 주고 받았습니다. 재래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 반응이 이렇습니다. 상인들로부터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뭐 인물이 너무 좋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예상 밖의 환대다. 왜냐하면 대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기사로 다뤄졌는데요. 그러면은 상인들이 이렇게 환호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칠성종합시장을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인들이 대통령한테 고마움을 표시한 거 아니냐. 그 당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날짜가 좀 지나서 다음 기사 보시죠. 뒤늦게 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사진을 보시면 저 어떤 경호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뭔가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게 기관단총입니다. 그 기관단총을 딱 손에 걸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꺼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상인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건데 이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됐는데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구시장 방문 때 기관단총 등 경호원 놓고 설전이다. 야당은 민생시찰 현장에 이게 무슨 장면인가. 과잉 경호 섬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청와대는요. 무슨 소린가. 과거 정부도 똑같이 한 경상적인 경호 모습이다. 왜 이걸 문제 삼느냐. 자, 청와대는요.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 사진까지 어제 공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반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진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공개를 한 하태경 의원, 이번과 비슷한 사항이 없다. 경우가 다른데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해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네 분 의견 보겠는데요.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총 든 사람을 하도 많이 봐서 네. 저 총이 별로 낯설지가 않은데 사실 청와대 그 옆에 가면 지금도 총 들고 서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정문 예. 앞에도 아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담벼락에도 쭉 서 있고 예. 하기 때문에 별로 뭐 낯선 풍경은 아닌데 예. 얘가 그 하태경 의원의 글을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 국민들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국민들은 시장에서 누군가가 총을 들고 대통령 옆에 서 있으면 좀 두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보고 대통령을 자주 보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해서 눈을 맞춰야 되는데 결국 국민들은 조금 낯설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 경호원도 좀 실수를 했죠. 예. 저 안에 좀 숨기고 계셨으면 되는데 안 보이게. 예, 저걸 좀 노출을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게 사실 뭐 경호 시스템상 매뉴얼상 저렇게 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사실 요즘은 저렇게 뭐 대통령에 대해서 테러를 한다고 좀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리고 저 시장 주변에는요 경찰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어떤 지역에 온다. 예. 그 경찰청장은 예. 자기의 그 어떤 예. 직을 걸고 그 경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큰일이겠죠. 그렇죠. 대통령 경호처가 저렇게 총을 들고 하지 않더라도 예. 그 주변에 있는 경찰력만 하더라도 충분히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에 만약에 대통령이 오시면 그 주변 군부대도 비상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런 뭐 테러 작전이나 이런 예. 것이 가능할 까닭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저 경호원이 저렇게 좀 작은 실수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좀 불안감과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실망감을 준 것 같은데 예. 낮은 경호가 좀 맞다.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설사 경호를 하더라도 낮은 경호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는 경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지난 20일 대구 칠성 종합시장 방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앞에 좀 나오세요. 이래 인기 있잖아. 용서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정말 이게 국가 상권으로 대한민국 대표시장으로 그렇게 좀 육성되게끔. 언제 사달라고요? 지금. 뭘?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 굉장히 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플래카드에 보면은 그 뭐 르네상스 이런 모습이 글도 있어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상권 살리기 그런 사업에 대한 뭐 상인들의 굉장한 환대도 있네요. 자, 조대진 변호사. 저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뒤늦게 기관단총 그 모습이 노출돼서 이제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한 게요. 예. 저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저 아름다운 모습 중에서 왜 기관단총이 보입니까? 사진 찍고 환호하고 예. 서로 즐겁게 껴안고 얼싸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지 왜 기관단총이 먼저 보이느냐에 대해서 그게 되게 의심스럽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낮은 경호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누가 대통령 팔짱을 끼고 저기서 사랑 표시를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천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까지 끌고 다니면서 다 경호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 국민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거는 있지도 않는 일이고요. 예. 저는 하태경 의원님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기관단총이 위협적으로 느꼈을지 모르지만 예. 아까 그 영상 보면은 그 기관단총 위협받았으면은 대통령 옆에 가가지고 러브 표시하면서 사진 찍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경호를 기관단총이나 예. 권총으로 해야지 딱총이나 비비탄총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무기를 소지를 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건 또 당연한 총 비비탄총. 그렇죠. 안 그러면 그건 안전하니까 그거는 대통령 그 국민들이 위협을 안 느낄 거라는 얘기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예. 탱크 몰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탱크 몰고 간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서 예. 경호하고 예. 있는 사람들한테 욕하는 것도 뭐라고 그러고요. 예. 만약에 저거를 맨몸으로 대통령을 경호를 했다면 예. 아마 하태경 의원은 또 그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예. 제일 중요한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그 맨몸으로 그 경호하는 아니란 청와대의 인식을 또 비판을 하셨을 것 같아서 예. 제발 좋은 그림에 있어서는 예. 좋은 모습만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창 변호사. 일각에서는 국빈 행사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이해되지만 민생 시찰까지 저렇게 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지적과 함께 기관단총보다는 차라리 권총 정도만 경호원들이 소지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경호 수칙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경호처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요. 예. 사실은 그 노출시킨 거는 일단 시민들이 보기엔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호 수칙에 관련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예. 노출시킨 거는 실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청와대 해명도 저런 지적이 있으면 좀 안 보이게 하지. 수칙에 맞게 이건가요? 했고 다만 좀 안 보이게 해서 좀 노출해서 그런 실수로 국민께 불편을 드려 미안하다. 예. 이 정도로 해명하고 끝날 일인데 예. 이걸 뭐 과거 정부가 어땠거니 이런 또 어제 비교해서 오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설명을 또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간단히 그냥 해명만 하면 끝난 일이고 예. 경호원이 이걸 좀 실수로 노출했는지 아니면 예. 저렇게 해야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멘트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을 굳이 좀 문제를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골목상권 관련해서 예. 지금 재래시장은 여러 가지 지원을 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도 어렵지만 예. 국민적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게 일반 골목상권, 이런 상가 같은데 이런 밀집돼 있는데 말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골목 상권 얘기까지 살짝 좀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최천할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지난 정부 거를 왜 굳이 이제 예. 거론하냐 이 얘기인데 예. 거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얘기만 계속 강조를 하면 야당에서 국민들은 정말로 경호가 미숙하구나, 과잉 경호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경호의 원래 교범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를 같이 보여준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좀 선 굵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제 그 경호하는 사람들이 기관총 이렇게 보는 거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청와대 앞에 뭐 과거에는 예. 뭐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예. 이거를 물론 국민 친화적인 경호하면 좋겠습니다만 경호 또 경호대로의 그 상황이 있는 거고요. 또 예. 하나 경찰이나 군이 다 있다 하더라도요. 예. 그럼 경호원이 필요 없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경호라는 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문제 삼는 거는 너무 작은 정치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주말 동안 뭐 인터넷을 중심으로 꽤 많이 회자가 된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은 보궐선거 두 곳,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두 곳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한창 각 정당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일석 이상의 무게다. 창원 보궐선거 달아오른다. 지금 보궐선거 지역이 두 곳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말하는데요.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 이렇게 두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한석 이상의 무게다. 왜 무게일까요?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정의당의 경우는 교섭단체 재구성 등 향배를 결정하는 의석이다. 한 석이라도 추가해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리고 민주 후보와 단일화 여론조사 돌입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걸려 있고요. 그리고 한국당의 경우는요. 정권 심판론, 사활권 공세를 벌이고 있어서 이런 걸 또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서 한석 이상의 무게가 있는 선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 당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약간 눈길을 잡는 모습도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기사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인데요. 베트남 가는 이해찬, 창원서 사는 황교안, 4.3 온도차. 그러니까 당대표의 관심을 좀 기울여 봤을 때는 뭔가 온도차가 살짝 있다. 이거죠. 어떤 당대표는 거기 가서 아예 상주를 하면서 계속 지원 유세를 하는데 어떤 당대표는 잘 안 가는 것 같다. 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창원, 성산, 통영, 고성, 역대 열세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한테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거리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신에 그냥 외교 행보, 요 기간 동안 외교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선거니까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가서 아예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보궐선거 선거운동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하자고 부른 사람입니다. 창원 경제 살리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여러분 금민호입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정치, 생활정치 하자고 각오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이 노회찬 의원님, 이제 정치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창원 경제 망치 정치부터 확 뒤집겠습니다. 여영국을 통해서 우리 방송 주민 여러분께 노회찬을 반드시 부활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네, 뭐 각 후보들의 아주 그냥 목이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으면 저랬을까 싶은데요. 최영철 의원님. 네. 아까 요 기사입니다. 지금 보면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그곳에 뭐 원룸, 아파트, 뭐
아예 이제 집을 빌려서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결의를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해찬 대표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 지금 보궐선거 지역에서. 그래서 오늘 뭐 출국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요. 글쎄요. 이거는 온도차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모습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우리 경남 예. 보궐선거 지역을 다녀온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굉장히 민심이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심이 좋지 그다지- 않다.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예, 왜냐하면 거기가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예. 들어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민주당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리한 선거를 치를 것 같다는 뭐 예. 뉘앙스를 많이 받았다. 예.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무게를 좀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가서 너무나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 결과가 나빴을 경우 자기가 입게 될 여러 가지 데미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번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고 하면은 승산에 대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죠. 가서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할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원에 대해서는 또 정의당하고 오늘 예. 또 단일화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창원 같은 경우는 사실 노회찬 전 의원께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예. 민주당 지역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부분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발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가서 만약에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큰 뭐 타격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죠. 황교안 대표는 이제 막 당에 들어온 입장에서 예. 첫 번째 시험을 치르는데 점수가 나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점수가 좋아야지 자기의 롱런이 가능한 것인데 이번 점수가 만약에 좋았거나 나빴거나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치명타를 있거나 자기가 정치적으로 새로운 지렛대를 얻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이번에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지난번 만났을 때도 내가 방을 얻었다. 그리고 예. 사무실도 지구당 위원장 방에 예. 옆에 사무실 하나 예, 만들고 예. 이번에 전력 투구할 거다. 예. 반드시 이길 거다. 굉장히 뭐 의지를 다지던데 두 사람의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는 예.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번에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 예.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의 말빨이 약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타격이 새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차원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어쨌든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무게감 떨어뜨리기 한 발 비껴나기의 전략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혹시라도 모를 어떤 부담에 대한 의식이 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서는 창원 성산 관련해서는 단일화 얘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조금 그 화면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 정의당 여영구 후보가 일단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단일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렇게 보면요. 물론 이쪽이 될 수도 있고요.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그리고 정의당 후보가 될 수도 있어. 모릅니다. 아직 결과는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저런 움직임을 보면은 혹시라도 정의당 후보가 됐을 때 미리 선거운동을 잔뜩 해놔서 나중에 또 정의당 후보한테 단일 후보가 됐는데 혹시라도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미리 하게 되면 그래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조금 그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라든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도 있어요. 이유가 그게 아닐까라는. 지금 앞선 그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뭐 너무 조금 극단적인 비교를 한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마치 신경 안 쓰고 선거 포기한 것처럼 자꾸 베트남이나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당 지도부가 총출동이 돼서 지금 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고요. 원내대표도 가 있고요. 지금 가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해찬 대표는 평균적인 의미에서 당대표 선거 일정에 따른 그런 선거운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권민호 후보가 이제 그 단일화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똑같이 황교안 후보처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대표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오버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해찬 대표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너무 열심히 지나치게 하는 거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시험을 많이 치러봤거든요. 예. 언제 스퍼트를 올리고 언제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책 다 외워봤자 막판에 기억 못하면 시험 망치는 걸 알고 지금 있습니다. 초반부터 벼락치기 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건가요 지금? 근데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예. 경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시험을 예.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벼락치기를 하는 게 옳은지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 정도로만 봐야지. 예. 이해찬 대표가 선거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베트남 놀러 간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를 많이 치러본 노련한 당대표, 정치 신인인 당대표, 그 차이점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또 네, 조대진 그렇게 변호사는 저는 봅니다.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론에서는 뭐 이런 모습이 조금 달라 보여서 좀 몇몇 신문들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버닝썬 얘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짧게 해보겠습니다. 아주 짧게요. 보시죠.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버닝썬 국제범죄조직 삼합회와 연루설. 이젠 가다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깜짝들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리고 금고지기는 해외 잠적이다. 이 버닝썬이라는 부분을 빼고요. 뒤에 보면 뭐 삼합회 연루설, 금고지기 해외 잠적 보면 어디 영화의 시나리오 내용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캘수록 커지는 각종 의혹들. 승리와 친분 대만 사업가 린사모. 이름이 린사모가 아니고요. 린사모님의 줄임말입니다. 성이 린씨라고 그러네요. 대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이 돈이 뭐 수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폭력 조직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아직은 모릅니다만 설입니다. 그리고요. 주말 동안에 이제 방송에서 의혹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더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김앤인 격리실장 행방을 추적하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답니다. 해외 잠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인 성접대 정황도 또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새롭게 또 가지를 쳤습니다. 또 이게 엄청납니다. 보면요. 지금 윤시한 변호사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버닝썬의 지분 구조를 볼 때, 예. 그리고 탈세 혐의를 볼 때 아마 예. 그 투자자에게 현금 배당을 해주고 예. 그 계산이 안 된 거죠. 소위 회계장부에 올라 있지 않은.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돈 세탁을 한 거죠 일종의. 그다음에 회계에도 잡히지 않는 예. 이런 루트나 장소로 이용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버닝썬의 가장 큰 의혹은 사실은 예. 독직 폭행을 포함한 유착 관계예요. 관하고 유착 관계 하나하고. 유착. 예. 그다음에 마약 청정국인 우리나라의 마약의 어떤 그 최대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장소로 이런 클럽들이 자리매김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경찰이나 같은 수사기관에 마약 지금 수사계가 있거든요. 경찰청에. 예. 그걸 수사대로 좀 키워서 마약과 관련된 부분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의혹들 뭐 캘수록 커지는데 이거 다 그냥 그런 거고 실제 중요한 거는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 그리고 마약이 이게 진짜 백이다. 이게 이 저는 그렇게 밝혀야 될 부분이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이 부분은 뭐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백이가 남아 있으니까요. 예, 조 변호사. 저는 근데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격가지로 알아낸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상 수백 명이 제보를 해가지고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현장 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꽤 구체적으로 지금 제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줄기 그러니까 주된 줄기만 보고 이런 것들이 설마 이러겠어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꽤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그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수사의 그 범위를 키워서라도 조금 조사를 좀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또 조대진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까 또 갑자기 또 중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다 굵어 보입니다. 또 아까는 조금 가늘어 보였는데 아무튼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좀 밝혀야겠습니다. 아무튼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내용 나오는 거 보면요.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 이렇게 신경이 좀 이렇게 서 있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또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 한국, 세계에서 공기질 가장 나쁜 5개국에 들어갔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인데요. 이렇습니다. 국가별 미세먼지 수치 및 석탄 발전 비중. 근데 뭐 석탄 발전 비중 그렇고 일단 미세먼지 수치부터 보시면요. 여기 진한색으로 돼 있고 한국이 4번째에 있네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공기질이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나쁜 나라 5나라를 뽑았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갔는데요.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 3위가 베트남, 우리가 4위입니다. 그리고 5위가 남아공.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계에서 공기, 가장 나쁜 공기를 마시는 국민, 우리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되긴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시고. 이게 뭡니까? 란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네요. 인도, 중국, 베트남 다음에 우리랍니다. 공기질이요. 나쁘기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KT 고문 14명의 자문료 20억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황창규 회장 로비의 활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각 고문들이 있는데요. 417만 원에서 1370만 원까지 월급을 줬다고 그럽니다. KT 측은 정상적인 계약 맺고 자문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액수도 꽤 되고요. 여기 자세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KT 경영고문 명단에 따르면 KT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직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서 이렇게 돈을 줬다. 20억이다. 다 합치면. 자, 최영철 의원님. 네. 이게 보니까요. 이른바 정관군입니다. KT가 이렇게 고문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KT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죠. 저희가 KT가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만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케이블이라든가 지금 한번 아현동 화재 때도 확인됐듯이 KT가 한번 서버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옵니다. 그 정도로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경찰 행안부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각종 공사할 때마다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KT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런 방대한 그 자문 인원을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근데 저렇게까지 많은 방대한 사람들이 필요했을까? 결국에 사업 쉽게 하겠다는 거죠. 또 황창규 지금 회장이 삼성 출신이기 때문에 삼성이란 그 기업이 굉장히 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사업을 다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를 많이 다져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자문 인원을 두지 않았나. 또 저 사람들한테 고액의 자문료를 주고 저런 것들은 사실 정근대적인 수법의 하나인데 어쨌거나 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것은 결국 그거죠. KT를 공격하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민주당이 지금 KT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결국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문제라든가 또 황교안 대표의 또 아들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까지 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KT가 공격당할 만한 소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KT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어쨌든 문제는 저러한 자문단 그다음에 요즘 각 회사마다 IMF 이후에 사회이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결국 회사를 어떠한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외풍들로부터 그냥 맹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이 되지 않았나. 저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될 것들이다. 그래서 이철희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월급을 주고 여러 로비에 활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장입니다. 최창 교수님. 이거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KT를 공격한다 여기는 동의할 수 없고 그건 정치권 내부에 무슨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런 것들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사안들 보면서 말이죠. 로펌들의 이른바 전관예우 같은 거.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그 촛불 민심에서 제일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예.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기회는 균등하게, 예. 과정은 공정하게, 예. 결과는 정의롭게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건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요, 좀 보세요. 아무리 KT가 예. KT가 대한민국의 뭐 정부도 아니고 예, 예. 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통신계통 아니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18대 대선 기부 정책특보가 왜 들어갑니까? 월 자문료가 옆에 보세요. 861만 원? 예. 월 자문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1년인 줄 알겠어요. 예. 그 경기도지사 특보 여기도 왜 860만 원을 받고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정관계 로비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있었건 뭐 문재인 정부 때 있었건 어느 정부 때 있었건 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기득권 카르텔들이에요. 계속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자문을 했다? 뭘 경영자문을 하는데 여기는 정치권 인사가 들어오고 군 출신이 왜 들어갑니까?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예. 이철효 의원이 아주 잘 파악한 것 같은데 예. 이런 건 제도적으로 고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도화해서 법령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걸 좀 완전히 좀 못하게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뭔가 좀 바뀌는구나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정부 들어서도 이 정부가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예, 예. 뭔가 그렇게 못 느끼는 건요. 저런 행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변화의 그 어떤 움직임을 못 느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 오늘 구속 여부 결정됩니다. 검찰 칼끝 청와대까지 향할까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전 환경부 장관 이른바 블랙리스트 요 영장심사 오늘 있습니다. 산하기관 인사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재량권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할 듯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요.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중에서는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윗선 수사 가능성, 이른바 청와대 인사수석 등까지 갈 가능성,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좀 다루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기사도 보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체크리스트 이렇게 감쌌던 청와대. 그런데요. 지금 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인사농단 구속기록 내로남불 곤혹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수사도 받았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비슷한 게 불거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곤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 영장심사 구속된 인사수석실로 불똥이 튄다. 청와대는요 균형 있는 결정을 법원이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어.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윤기찬 변호사. 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자, 과연 블랙리스트일까요? 아니면 여긴 또 체크리스트라고 돼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아마 직권남용이라든가 좀 약간 뭐 부당하다. 이런 의미를 강조한 것 같고요. 체크리스트는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 이 부분을 또 강조한 표현 같은데 둘 중에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거는. 뭐 체크리스트도 맞겠죠. 그런데 그 예. 목적이 예. 불이익을 주기 위한 거면 블랙리스트고 그러니까 모양은 체크리스트지만 그 내용은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익을 주기 위한 건 화이트리스트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리스트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리스트를 왜 작성했는지가 중요한데 결국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지난 의혹 제기됐던 것이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인사 담당했던 운영지원과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안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래도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이 있으니까 김태우 옛날 특감반원이 의혹 제기했던 것처럼 다시 특감반원에게 그 리스트를 주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안 나가는 사람은 찍어낸 거고 그다음에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찍어내서 그분이 안 나가게 되면 결국은 아마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인사에게는 사실 면접에 필요한 자료를 또 미리 주고 그래서 이것은 직권남용 플러스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사실 큰 죄죠. 그리고 역대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걸 떠나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사권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 전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 어긋나는 인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 장관께서 인정하시는 게 죄를 그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는 거고 아마 칼끝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겨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오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그러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능성이 높다. 오늘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큰 뉴스로 또 내일 다루지 않을까. 왜냐하면 2번 소환하지도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운영지휘관과 감사과 담당 직원을 영장 신청한 게 아니고 바로 장관을 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법조계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 김은경 영장은 청와대도 친다는 메시지다. 아, 영장 청구가 이런 의미가 있다. 청와대까지 가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김 전 장관 인사권 없다 했지만 검찰 문건 통해 깊숙이 관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비서관 조만간 조사 예정이고요. 조현옥 인사수석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게 장관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이거는 저는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체크리스트라고 보고요. 체크리스트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하고 차이점은 딱 이겁니다. 체크리스트는 실적을 반영을 해서 이거를 평가를 해서 관련된 그 처분을 하는 게 체크리스트고요. 블랙리스트는 평가도 안 하면서 무조건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에 따라서 찍어내는 게 블랙리스트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을 보면 물론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평가를 해서 그 실적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보내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로 봐야 되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영장 청구가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현 정부가 검찰의 개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반격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검찰들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청와대에 경고를 준다는 식의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있으니까 건방진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영장을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나 기후에서 해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아까 체크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구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하고 같이 동일화해서 청와대를 공격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 혹시나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자, 최영철 의원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여 초 정도로 논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서 비롯됐죠. 그 당시에 청와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사건도 아니다. 결국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혼자 흙탕물 뿌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직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국민들에게 매우 낯뜨거운 상황에 왔다. 청와대 이제부터는 좀 솔직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이해시키고 앞으로도 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3년은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미꾸라지 타령하고 자꾸 숨기기만 합니까?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라도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고 잘한 거 잘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덮어서는 상처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가 지금 낯뜨거운 상황이다. 솔직하게 얘기할 것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최창현 교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한 30여 초 정도. 이거 뭐 앞서다 말씀하셨으니까 낙하산 문제, 낙하산 인사와 관련돼 있다고 봐요. 어쨌든 정부가 바뀌면은 뭐 이제 이른바 국정 철학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그 공이 있는 사람, 뭐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취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정관예우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게 잘못된 우리나라의 관행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권이 그야말로 촛불 민심을 봐서 과감하게 고치고 앞서 말씀처럼 인정하고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걸 블랙리스트로 보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이 청와대까지 그래서 청와대 인사들이 뭔가 관여됐을 가능성까지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국민투표입니다.
거리 한가운데 커다란 모형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를 상징하는 모형인데요. 브렉시트라 써져 있는 이 모형의 기다란 코가 영국 경제를 의미하는 인형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영국 런던 중심의 화이트홀 거리에서 브렉시트 철회를 위한 국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는데요. 지금까지 일어난 반 브렉시트 시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비상구입니다. 손잡이가 달린 문 벽면에 각종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노래방 2층 비상구인데요. 지난 22일 오후 노래방을 찾은 이모 씨 등이 5명이 비상구를 통해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추락방지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2년이라 이번에 사고가 난 노래방은 아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폭행 촬영입니다. 한 남성이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향해 발길질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팔로 방어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리고 누군가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지하철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주변 승객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소리치는데요. 그런데 말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행범은 사건 발생 2주 만에 검거됐고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말려야 됐던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아침의 멸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